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 대행을 향한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별다른 말이 없었던 노 대행이 오늘 추가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 네, 노 대행을 향한 검찰 내부 비판이 커지고 있죠. 네, 이번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내부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대해 납득할 만한 추가 설명과 거취 표명을 내놓을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노 대행은 오늘 하루 연가를 쓰고 이 사퇴의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어제 출근길 법무부 지시가 있었는지 묻는 취재진에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는데요. 검찰 내에선 노 대행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선 검사부터 검사장까지 노 대행의 상세한 경위를 설명하라 거듭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노 대행은 이틀 전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주장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용산이나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반면에 대장동 사건 수사팀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고요. 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중앙지검 누구든 징계 취소 소송을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해 제출했으면 됐을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임 지검장은 되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와 관련해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했을 때 지금 같은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아쉽고 안타깝다고 밝혔는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어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판단이 적절했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일선 검사들이 제대로 반박했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수천억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별도로 받고 있던 재판과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대통령실이 지시한 일이 아니라고 일축하고 민생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의견을 밝힌 당일 대통령실은 따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전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사안에 대해 거리를 두는 분위기였습니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그 배경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시작하거나 개입한 일이 아닌 만큼 입장을 밝힐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는 보고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하라는 식의 지시는 없었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대통령실의 이런 기류는 정치권 공방에 굳이 뛰어들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거로 풀이됩니다. 정쟁에 참전하는 대신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성과 후속 조치와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내부에선 최근 일부 검찰의 행태에 격앙된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검찰의 기계적인 항소와 집단주의 관행을 지적하며 이런 문제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이펙과 주요 양자회담 등 최근 외교 성과를 토대로 국정 지지도가 반등세를 보인 만큼 대통령실은 이번 논란에 대해선 선을 긋고 민생 행보에 힘을 쏟을 거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정치권의 공방도 더욱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까지 탄핵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총력전에 나섰고 민주당은 친윤 검사의 반발에 불과하다며 역공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대장동 1심 항소를 포기한 건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재판 외압이 작용한 결과라고 규정했습니다. 7,800억짜리 개발 비리를 400억짜리로 둔갑시키는 건 이재명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의 항소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도 복선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7,400억짜리 항소 포기입니다.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입니다. 검찰에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말했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선 대통령의 아바타,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라고 굉장히 용기 있게 자백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는 검찰의 당연한 결정이라고 강조하며 항소 포기가 아닌 자제라는 표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선의 반발은 그저 한 줌도 안 되는 친윤석열계 검사의 항명으로 치부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수사에 한마디라도 한 적 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친윤 정치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오히려 1심 판결로 이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기 위한 조작 기소였음이 탄로났다며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진 수사였다고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치 떨리는 노여움으로 윤석열 정권의 공포의 찌꺼기를 철저하게 단죄하고 청산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나아가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인데 내친 김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까지 국정조사하자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보니 역시 최선의 방어는 공격인 것 같다고 깎아내리며 핵심은 외압 여부 딱 하나로 전선을 명확히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오후 안건 미정으로 전체 회의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관련 검사들을 불러 긴급 현안 질의를 요구했지만 증인 참고인 채택 없이 열리는 만큼 거친 설전만 오갈 거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 등을 일반 이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성공하기 위해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다는 판단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을 일반 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시키는 작전을 실행해 군사적 긴장을 높인 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겁니다.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하였다는 것입니다. 일반 이적 혐의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경우면 성립하는 것으로 적국과의 통모가 있어야 하는 외환 유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소에는 여인영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메모장 내용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메모장에는 핵시설이나 김정은 휴양소처럼 북한의 체면을 손상시켜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공격 대상을 정리해 놓은 것에서부터 충돌 전후 군사회담을 먼저 제안해 대외 명분을 쌓고 적을 기만한다는 등의 구체적 전략도 남아 있었습니다. 국가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행위는 국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다만 특검은 평양 무인기 작전을 단순 군사작전으로 알고 있었던 이들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일반 이적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김용대 국군 드론 작전 사령관과 작전에 참여한 영위관급 장교들이 대상입니다. 특검팀은 이번 기소를 끝으로 외환 의혹 부분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다른 내란 의혹 관련 수사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한편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이어가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관심을 끈 건 전 정부와 현 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인 송미령 장관의 증언이었는데요. 송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에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을 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이거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유의 말씀도 하셨고 일종의 업무 지시 같은 걸 하셨습니다. 기억나는 건 총리님께는 본인이 가셔야 할 일정들,
행사 이런 거를 총리님께 대신 가달라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송 장관은 또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 동원됐다는 생각이 든다며 가지 말았어야 했다고 울먹이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그 자리에 가서 계엄이라는 두 글자 듣고 저 상황이 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국민들께도 송구하고 저 상황이었을 줄 알았으면 당연히 안 갔어야죠. 이 자리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총리님을 피의자로 두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참 못할 노릇이고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도 너무 잘못된 상황인 것 같고. 다른 법정에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열렸는데요. 이 자리엔 선관위 출동 임무를 맡았던 양승철 경호경비 부대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직접 신문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임무 토의를 하면서 그 임무의 정당성과 위법성을 따져봤을 때는 정당하지 않다라는 게 결론이었었습니다. 출동을 하지 않으면은 항명죄로 처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출동을 하되 내가 최종적으로 법무 검토를 받고 정당하다고 하면은 다시 임무를 하달하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던 거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법무 검토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무슨 검토냐, 빨리 명령 이행해라라고 뭐 그렇게 얘기한 건 없죠. 그렇게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를 해보고 이제 일단 출동하자 이렇게 한 거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너무 근데 뭐 자유스러운 분위기였다, 되게 뭐 편안한 분위기였다 그런 거는 아니었었습니다.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유재원 방첩사 사이버보안실장은 증인신문 말미에 12.3 계엄의 주범으로 꼽히는 방첩사 내부에도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걸 꼭 기록에 남겨달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올해 안에 조지호 경찰청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사건과 재판을 병합해 늦어도 내년 1월 초에는 결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주변 개발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현장을 찾아 거듭 우려를 표명하자 오세훈 시장은 왜곡된 프레임이라며 공개 토론을 하자고 맞섰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른 아침부터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를 찾았습니다. 서울시의 종묘 앞 고층 재개발 계획의 타당성을 직접 따져보겠다며 국가유산청장,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을 방문한 겁니다. 종묘에서 보는 그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길을 누르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서울시는 최근 종묘 주변 세운 4구역 재정비 촉진 계획 결정을 고시했는데 이대로면 주변 청계천변의 경우 건물 높이는 최고 145m까지 가능해집니다. 김 총리는 종묘 방문 전 올린 SNS 글에서도 서울시의 재개발 계획은 K관광 부흥에 역행해 국익을 해치는 근시안적인 단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종묘를 마구 드나들어 우리 국민이 모욕감을 느꼈을 거라고도 언급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가 나서 일방적으로 서울시를 매도해 유감이라며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서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공개 토론을 하자고 김 총리에게 제안했습니다. 특히 종묘 앞 세운상가 주변은 폐허처럼 방치돼 처참한 상황이라며 세계인이 찾는 종묘 앞에 흉물을 그대로 두는 건 온당한 일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마치 종묘의 정면에 높은 빌딩이 들어서는 것처럼 착각을 유도하고 있거든요, 중앙정부가. 그런데 종묘의 정면은 뻥 뚫려서 빈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김 총리와 오 시장의 발언대로 정부와 서울시의 시각차가 큰 상황이라 종묘 주변 재개발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전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빈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서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는데요. 어제 정성호 법무장관이 약식 회견을 가졌는데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라고 밝혔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안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수사 과정 가운데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폭로가 법정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동규 씨를 불러서 유동규 씨의 진술에 맞춰서 이제 본인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정황들이 있었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사안의 기소라든지 수사 과정에서부터 좀 불법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제기된 상황이었고 이 외에도 사실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구형하려고 했던 양의 뭐 3분의 1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네. 이미 구형량을 어느 정도 채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항소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관행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주요 이 관계자들 5명이 전부 다 법정 구속이 됐고 사실은 검찰이 구형한 구형량보다 이제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이 더 양형이 더 높게 나온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웬만하면 다 그 3분의 1 이상의 형량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안 자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종합적인 논란들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검찰이 하고자 했던 바를 어느 정도 이뤄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항소에 있어서는 좀 그동안 검찰이 기계적으로 항소를 한다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 수사 과정 가운데 있었던 제기됐던 여러 가지 회유나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고민해 본다면 항소 자체가 과연 가장 최선의 방법이겠느냐라는 정도의 의견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정성호 장관은 뭐 수사와 재판 모두 잘 됐으니까 항소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건데 검찰 입장에서는 근데 더 다퉈볼 만한 사안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국민들이 봤을 때 7억 넣어서 7천억 가져간 상황이거든요. 이 막대하고 말도 안 되고 상상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50억 클럽이라는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됐다는 부분은 지금에 나왔던 형량이 어느 정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법리적으로 잘못되고 자기네들이 주장했던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항소하는 거는 당연지사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지금 사실 이 검찰개혁이라는 이 큰 후폭풍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것은 뭐냐면 검찰이 과거에 과도하게 해서는 안 될 수사를 했다. 뭐 이런 거를 특히 정치적으로 움직였다. 이런 거를 명분 삼아 해왔는데 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예를 들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검찰이 해야 되는 일을 압력으로 권력으로 막아선 거잖아요. 그 부분들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려서 절차적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누가 봐도 정성호 법무부장 장관뿐만 아니고 결국에는 대통령실이 입김이 있지 않았겠냐라고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특히 법무장관이 아까 앞서도 저 화면에 나왔지만 뭐 그 의견을 전달했다 그랬잖아요.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근데 우리가 그 법무장관의 성품을 봤을 때 그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압박, 즉 하지 말어, 하면은 큰일 나, 두고 볼 테야 이런 그런 겁박으로밖에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실에 입김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도 제기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실이 어떤 특정한 입장을 낼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 재판에서도 이 판결이 내려질 때 이 대통령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설치된 부분은 없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성남시의 수뇌부가 여러 가지 결정을 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라는 점은 판결문에 있었지만 그것과 별개로 이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뭐 민간업자들과의 유착 관계 정도를 다 알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여성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이 판결문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이제 입장을 냈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것이 불러올 파장에 대해서도 모르지 않았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런 파장을 고려하고서라도 감수하고서라도 입장을 낼 만큼의 필요성이 전 따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차원은 결국 그동안 검찰이 지금 이 사건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나왔던 폭로라든지 수사 과정상의 문제점이라든지 그 외에도 이제 구형량 자체가 이제 검찰이 구형하려고 했던 그 양의 어느 정도 이상을 채웠기 때문에 종합적인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그것은 뭐 대통령실까지 올라갈 부분이 아니라 네. 법무부라든지 아니면 이제 검찰 수뇌부라든지 이 부분에서 정리가 됐던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사실은 어찌 보면 더더욱 항소를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뭐 외유가 있었다, 회유가 있었다, 뭐 불법적인 회유라고 거의 말하는 수준인데, 근데 그런 불법적인 회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걸 가정으로 친다면 네. 이 정도로 형량이 많이 나온 것은 그만큼 이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7억 넣어서 7천억이 됐는지에 대한 그 과정 속에서 과연 밑에 있는 사람 몇 명이 그냥 서로 그냥 주고받으면서 가능했겠느냐. 분명히 수뇌부도 알고 있을 거다 아니면 인지했을 거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항소심이 됐던 결국에는 대법원까지 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성남시장 때 이걸 알고 있었느냐, 용인했느냐, 혹은 가담까지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검찰은 당연히 항소를 했었어야 했겠죠. 대통령실에서는 어쨌든 지시는 없었다라는 입장인데 이 항소 포기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민정수석실에서 보고는 받았던 것 같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민정수석실에 이제 통상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보고가 되고 네. 이제 특히 주요한 뭐 사안이나 재판 같은 경우에는 뭐 내용 자체는 전달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게 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보고받는 단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민정수석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받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보고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것에 대해 다 지침을 주고 이렇지는 못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정부 부처 내에서 뭔가 정책을 하거나 뭐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굵직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조율을 하고 이제 결정을 하고 할 수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이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사실 뭐 대통령실이 나서서 어떤 지침을 하다라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럴 수는 없는 사안이고 특히나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민정 라인이 개입을 했고 네. 거기서 어떤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했다라고 한다면 사안 자체의 파장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은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뜻이 전달된 바는 없다라는 점은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것입니다. 네. 어쨌든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느냐라는 부분이 핵심인데 항소시한 마지막 날에 이 노만석 대행이랑 이재수 법무차관이 통화했던 사실이 알려졌어요. 이거는 외부 요인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민정수석실이 됐던 법무부가 됐던 검찰청이 됐던 오늘 한 언론사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기사가 그 의사결정 구조를 들여다보면 그 곳곳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측근들이 다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어떤 뭐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론에는 안 나올 수 있으나 의중을 충분히 잘 알만한 사람들로 포진되어 있는 건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사실이고, 그리고 보통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할 때 준비된 말만 하지 우리가 언론에서 봤을 때 대부분의 의중이라든지 진짜 얘기를 전달할 때는 본인들의 측근, 특히 이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중하게 판단해라라는 이 부분, 네. 이것이 결국엔 대통령의 의중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대통령과 지금 말씀드린 뭐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법무부 장관은 뭐 본인이 나와서 얘기했으니까 말하더라도 여러 사람들한테 사석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과거의 권력 구조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행태들을 비추어 봤을 때 지금 여기 있는 구조를 보면은 반드시 대통령이 알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냐. 혹여는 본인들이 그렇게 의견 제시를 하고 그걸 받아들인 걸 많이 양보해서 그것도 아니면 진짜
직접 지시가 있을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데 어제 일부 언론에서는 이 노만석 대행이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결정했다. 나도 너무 힘들었다. 이런 내용을 토로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검찰 내부에서 비판 여론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노만석 대행에게 좀 책임 있는 입장을 달라. 네. 어떤 경위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어떤 책임감 있는 태도라든지 여러 면에서 이제 검찰 내부에 압박이 있다 보니까 이 검찰총장 대행의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이 힘들었고 고민스러웠던 상황들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글쎄요, 뭐 그냥 저는 나도 너무 힘들었다 정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라는 것은 결국에 이제 본인에게 처해진 어떤 상황들을 잘 뭐 좀 넘어가기 위한 말들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뭐 성명을 발표하고 어떤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이 본인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본인도 이 검찰 내부에서 어떤 이런 항소를 하지 않는 결정들에 대해서 얼마나 반발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서 고민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법조인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한 사람들은 보면은 항상 자신이 언론에 얘기를 할 때 단어 선택을 신중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를 따라야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자신이 어떤 지시를 받았고 그걸 본인은 따라야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은연중에 이런 지시가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라고 보셔야죠. 따라야만 했다는 아니고 고려해야 했다죠. 그건 뭐 뉘앙스에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상황에서 뭐 대통령실에서 명백하게 개입했다라거나 아니면 법무부 차원에서 장관이 직접 이 검찰총장 대행에게 직접적인 뭔가 지시를 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왜 저는 이런 맥락에서 얘기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했다라는 말만으로 외압이 있었다 혹은 어떤 구체적인 지침이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노만석 대행에 대해서 어쨌든 사퇴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데 오늘은 연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어떤 좀 결정을 내릴 지금 타이밍이 온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그렇죠. 보시나요? 어제 정도에 한 하루 이틀만 달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연가를 낸 걸 보니 아마 사퇴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검찰 안팎으로 나오는 이 거대한 압박에 대해서 본인이 견디기가 힘들 것이고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고려를 했던 따라야만 했던 잘못된 일에 대해서 본인이 있는 상황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지시를 받아들여야만 했던 그래서 항소를 못하게끔 만든 검찰로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네. 더 이상 그 직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검찰 수장으로서의 리더십에는 상당한 타격을 이미 입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뭐 중요한 부분은 이 구체적인 내용을 좀 명확하게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얘기했던 게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서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다라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었고 결국에 검찰총장 이 직무대행으로서 본인이 결국에는 어느 정도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네. 사실 여기에 대해서 뭐 사퇴로서 혹은 자리를 물러남으로써 어떤 이 사태를 일단락시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고 책임감이 없는 태도다라고 오히려 보이고요. 네. 어쨌든 이런 결정들이 뭐 수뇌부 사이에서 얘기를 하면서 검찰 내부에서 결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본인이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어떤 논의의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서 법사위가 전체 회의를 였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사실 어제라도 열자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왜냐하면 국회에서 또 이 법사위도 열려야 될 뿐만 아니고 지금 뭐 논의되고 있는 뭐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게 네. 이게 정치적인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판단이라면은 이건 국회에서 다퉈봐야 될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당연히 해당 상임위인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논의해야 되는 거는 맞고요. 네. 이 일이 불거지고 빨리 수습을 하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법사위에서 이 내용을 다루는 게
심도 있게 다루는 게 저는 올바른 길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어쨌든 열리긴 열리는데 안건 미정 상태로 열린다고 해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여와 야가 지금 주장하는 내용들 혹은 따져봐야 된다라고 보는 내용들이 다르다 보니까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의 여백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이제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뭐 국민의힘 측에서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한 시선은 결국 뭐 지금 정부에서 그러니까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이 개입을 해서 이 사안이 부당하게 외압을 받았다라는 의혹이고 여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불러서 뭔가를 따진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이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서 좀 따지려는 의도가 조금 더 명확한 것 같아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따를 수는 없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도 오히려 민주당에서 더 크게 보고 있는 부분은 결국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관련 재판에서 2022년 9월에 수사 당시에 그 이 사안에 이 사건에 부장 검사가 뭐 애들을 봐야 될 것 아니냐, 뭐 여기 계속 있을 거냐, 뭐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를 다 도려내는 될 수도 있다. 이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폭로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외에도 이제 본인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옆방에 있던 유동규 씨를 데려와서 어떤 담당 검사가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냐라고 하면서 유동규 씨의 말을 빌려서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이런 일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오히려 이 검찰의 항소 포기가 문제가 된다라기보다는 네.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조작 기소다 기소의 어떤 판단 근거가 기소를 할 수 있었던 근거 자체가 굉장히 빈약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은 좀 따져보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법사위 전체 회의에 국민의힘에서는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대행뿐만 아니라 수사 공판검사 4명도 이제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입장인데 나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은 아까 법무부 장관이 본인 스스로 이미 벌써 어느 정도 실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러면 나와서 해명을 해야죠. 본인이 얘기했던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미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그 전후로 해서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누가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지,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검사들 말씀하셨는데 그럼 22년도에 진짜 그런 배를 갈라라 했던지 애들 안 볼 거냐라고 얘기를 했는지도 좀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막 억지로 얻어낸 진술이라고 하면 왜 재판부는 또 이렇게 중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또 알아봐야 되는 것이고, 이것저것 따질 게 너무 많죠. 그렇다면은 해당 그 당사자들을 불러야 되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또 지도부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 탄핵 가능성도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만약에 이 대통령이 이거를 보고받고 묵인을 했다면은 최혜병 사건보다 더 심각한 수사 외압이다 이렇게 보고 있던데 어떤 입장이실까요? 논리적으로는 맞죠. 사실은 만약 그것도 본인을 향한 칼을 돌리기 위해서, 무마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만약 이런 지시를 했다라고 하면 최상병 사건하고 과연 뭐가 틀리죠?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말은 맞는데 과연 이 시점에서 탄핵이란 단어를 꺼냈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시기상조다. 네.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여야 간의 조사를 통해서 진실이 뭔지가 먼저 파헤친 다음에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는데 너무 정치적으로 앞서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 입장도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국민의힘도 검찰도 잣대가 너무나 이중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전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는 일이 있었을 때 즉시 항고를 포기했을 때에도 검찰이 이 정도로 내부에서 들고 일어나진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김건희 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났을 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검찰에서는 내부에서 계속 소환 조사해야 된다 얘기했지만 그것이 불발됐을 때에도 이렇게 들고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 뭐 탄핵 사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최혜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발단이 VIP의 경로였다. 그러니까 이른바 윤석열을 경로해서 수사의 외압이 시작됐고 은폐가 시작됐다. 이런 내용들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국민의힘 뭐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당시 한동훈 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3자 추천 특검법 하겠다고 했지만 그마저도 못하는 당내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환경이었던 당에서 지금 구체적인 어떤 근거도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무언가 외압을 행사했고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라고 볼 만한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탄핵으로 운운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이 상황 자체를 호도하고 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논란의 중심에 있는 노만석 대행 오늘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거취 결정이 조만간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가 엿새째를 맞은 가운데 무너진 보일러 타워 옆에 있는 다른 타워 2기를 발파 해체하는 작업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태인 기자. 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현장입니다. 네,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지금 제가 있는 도로는 사고 현장으로 진입하는 도로인데 경찰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어제 저녁 6시 이후 통행이 막혔는데요. 사람은 물론 일반 차량 통행도 금지됐습니다. 통행이 제한된 건 지난 6일 붕괴한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5호기 옆에 있는 사륙호기 발파가 임박했기 때문인데요.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오후 브리핑에서 붕괴 현장 인근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발파 시간은 밝히지 않았는데 주변 통제가 시작한 것으로 볼 때 발파가 곧 시작될 거로 보입니다. 또 사육호기 발파 해체 작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폭파 작업은 사고가 난 5호기 발파를 맡았던 코리아카코가 맡습니다. 사고수습본부는 사육호기를 동시에 무너뜨린다는 계획입니다. 아직 5호기 잔해에 4명이 매몰됐지만 좌우에 있는 타워를 먼저 무너뜨리는 건 안전 때문입니다. 사고 전 시야카 작업을 어느 정도 진행해 작은 충격에도 무너질 수 있는 만큼 안전을 위해 구조전 해체를 먼저 합니다. 해체가 완료되면 중장비와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5호기 잔해 밑에 있는 4명을 구조한다는 계획입니다. 매몰된 4명 가운데 2명은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2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현장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네, 경찰 조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철거공사 시행사가 작성한 안전관리 계획서에 하부부터 철거하라고 되어 있는데 경찰은 작업 계획서대로 작업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무너진 보일러타워 5호기는 지난 2022년 가동이 중단돼 내년 5월 철거가 목표였습니다. 시야카 작업이 거의 이뤄진 상태에서 무너진 건데 붕괴 사고 위험성은 공사를 맡은 HJ중공업이 지난해 3월 작성한 안전관리 계획서에도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계획서엔 붕괴 사고로 작업자가 매몰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위험 등급도 높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구조물을 철거할 땐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철거 작업 때 기둥등이 넘어져 작업자가 깔릴 위험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작업이 계획서대로 진행됐는지 조사가 이뤄져야 할 대목인데 이번 붕괴 사고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해체 작업에서 가장 위험한 붕괴 사고가 예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에 대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 이런 사고는 막아야 되는 예측할 수 있었던 사고가 아닌가. 사고 수습과 함께 원인 조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황.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이 있는지 확인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부산 지역 양대 폭력 조직이 도심에서 보복 폭행을 일삼다가 경찰의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두 조직의 대립은 영화 친구의 소재가 되기도 했는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흉기를 든 남성이 뒷걸음치는 상대방을 향해 다가갑니다. 길에서 마주친 남성을 밀치거나 손에 든 흉기를 보이며 식당 안에 있는 누군가에게 나오라고 소리칩니다. 조직폭력배들이 상대 조직원을 발견해 위협하는 모습입니다. 부산 지역 최대 폭력 조직인 칠성파와 신20세기파가 10달 동안 보복 폭행을 벌이다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작은 대립관계에 있는 상대 조직에 가입했다며 칠성파 조직원들이 신20세기파 조직원 한 명을 폭행한 지난해 11월입니다. 이후로 두 조직은 보복의 재보복을 반복했고 부산 해운대와 서면 등 도심에서 상대 조직원을 발견하면 흉기를 휘두르는 상황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상대 조직원 아파트를 SNS로 찾아내 잠복 끝에 흉기를 휘두르고 교도소에서 지시를 받아 보복 폭행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지시자는 교도소에 수감해 있는 상태에서도 범행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정황까지 저희들이 구정했습니다. 경찰은 두 조직에서 46명을 붙잡아 19명을 폭력행위 처벌법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외국으로 달아난 2명은 인터폴 적색수배 명단에 올렸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대부분은 20에서 30대 신규 조직원들로 10대도 1명 포함됐습니다. 영화 친구에서 묘사돼 대중에게도 잘 알려진 두 조직 간 대립. 영화가 아닌 실제 다툼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서 시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조직은 지난 2021년에도 보복 폭행을 일삼다가 경찰에 적발돼 24명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세금은 내지 않고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합동수색이 실시됐습니다. 고가의 명품 가방과 현금 다발, 순금 등이 무더기로 압류됐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수십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서울 용산의 체납자 집을 국세청 추적조사팀과 서울시 38 세금 징수팀이 합동수색에 들어갑니다. 방 안에 쌓여있는 오렌지색 박스를 열어보니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이 쏟아집니다. 에르메스 가방과 현금과 순금 10돈, 미술품 4점 등 총 9억 원어치가 압류됐습니다. 저희 국세청에서 왔는데요. 집 주소가 여기로 돼 있어가지고. 네. 잠복과 탐문 끝에 강남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체납자 집을 합동 수색하자 5만 원짜리 돈다발과 금시계가 나옵니다. 관할구청의 CCTV 관저센터를 통해 체납자가 캐리어 가방에 숨긴 돈을 확인해보니 4억 원에 달했습니다. 국세청이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시와 경기도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한 18명에 대한 합동수색으로 18억 원이 압류됐습니다. 국세청의 재산은닉 혐의 정보와 지자체의 CCTV, 공동주택 관리 정보 등 현장 정보가 공유됐습니다. 이번 합동수색은 이재명 정부에서 강조해온 체납정리를 통한 조세 정의 실현 및 부처 간 협력의 중요성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실행해 옮긴 것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체납액은 110조 원을 넘고 1년 이상 2억 원을 넘는 고액 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은 83조 원에 달합니다. 국세청은 내년에 국세 체납 관리단을 신설해 모든 체납자의 경제적 생활 실태를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금을 고의로 회피하며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부터 단호히 조치해 조세 정의와 공정 과세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어제 새벽 2시 10분쯤 제주시 오라 이동에 있는 도로를 달리던 택배 차량이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을 몰던 30대 A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쿠팡 협력업체에 소속돼 새벽 배송을 담당하던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배송을 마치고 물류센터로 돌아가는 중 사고를 당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는 A씨가 최근 아버지 장례식을 치른 뒤 다시 근무에 투입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대장동 1심 유죄 판결에 항소를 포기한 검찰을 규탄하면서 대검찰청 청사를 찾아 현장 의원총회를 진행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년 역사에 대한민국 검찰은 죽었습니다. 누가 검찰을 죽였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검수완박이 검찰을 한번 죽였고, 이재명 정권의 검찰 해체가 두 번째 검찰을 죽였고, 진정이 둘로 쪼개져도 내 할 바 아니라며 권력의 입맛에 따라 수사와 기소의 칼춤을 추는 3대 특검 검사들이 세 번째 검찰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검찰의 관뚜껑에 손수 대못을 박아버린 자는 바로 비겁하고 비굴한 검찰총장 직무대행입니다. 노만석은 검사라는 호칭도 아깝습니다. 권력의 바람 앞에 자기 스스로 벌렁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후배 검사들의 정당한 항소 요구를 아무런 설명도 없이 깔아뭉갰습니다. 노만석은 검사로서의 인생에 자존심도 없단 말입니까? 노만석의 선배였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즉시 항고를 포기한 이유로 특검의 수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노만석도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결정으로 수사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만석은 구질구질하게 이러한 비겁한 설명을 했습니다.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 중앙지검장과 협의했다. 그러더니 드디어는 용산 법무부 관계를 고려했다. 이것이 과연 검사로서, 검찰총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란 말입니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궤변입니다. 검찰총장이 수사기관입니까? 정치인입니까? 왜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를 검찰총장이 고려해야 된단 말입니까?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전혀 해서는 안 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용산과 법무부에 아부하느라고 70년 검찰 역사의 자존심을 대장동 일당 잡범들에게 팔아먹은 노만석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재명 정권의 부역자 노만석은 즉각 사퇴하라! 이번 항소 포기의 가장 중요한 점은 당군 이래 최대 규모의 부동산 개발 비리인 7,800억이 넘는 비리 자금을 당연히 성남 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그 자금이 대장동 일당들의 배를 채워주는데 보전 조치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1심 판결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남시 수뇌부 일찍이 우리는 김만배 대장동 일당의 7,800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비리자금 속에 대장동 그분의 몫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번 항소 포기 결정에 외압에 관여되어 있는가? 국민들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검사 여러분, 분명히 검찰을 부끄럽게 하는 일부 정치 검사가 있습니다.
임모 검사장처럼 해야 될 수사는 하지 않고 SNS만 열심히 하는 검사 아닌 검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검사들은 억울한 국민의 편에 서서 공익의 대변자로서 범죄자를 소탕하고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오늘도 묵묵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전체, 검사 전체를 범죄자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 일부 지도부에서는 항소 포기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정당한 항의를 한명이라고 이상한 프레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집권 여당이 대장동 일당의 로펌이란 말입니까? 집권 여당 지도부가 네, 소건석 원내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 검찰은 죽었다라면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촉구했고요. 검찰총장이 정치인이 아닌데 왜 용산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느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찰 내부적으로도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향한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노대행은 오늘 하루 연가를 내고 고심에 들어갔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서울 거둥검찰청입니다. 네, 자,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노대행이 연가를 냈다고요? 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오늘 하루 연가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신의 거취를 놓고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출근길엔 법무부 지시가 있었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노대행은 이틀 전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했다고 밝혔는데요.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주장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검찰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항소 포기 결정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라고 요구하는 걸 넘어 노대행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박재혁 수원지검장을 비롯한 검사장 18명은 이 항소를 포기한 법리적 근거가 없다며 납득이 안 된다는 입장문을 내는데요. 차장검사급인 일선지청장 8명도 검찰 내부망에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거라고 시작했습니다. 수사팀과 공판팀의 만장일치 항소 의견이 합리적 설명 없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노선균 강릉지청장 등 다른 12명의 지청장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중요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이유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지적했고, 대검찰청 연구관 20여 명은 노대행에게 거취 표명을 포함해서 합당한 책임을 다하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반면에 대장동 사건의 수사팀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고요. 네, 이문정 서울 동부지검장은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중앙지검 누구든 징계 취소 소송을 각오하고 항소장을 제출했으면 됐을 일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임 지검장은 되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와 관련해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했을 당시 지금 같은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안타깝다고 또 이제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어제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단이 적절했다면서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일선 검사들이 제대로 반박했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로 대장동 사건의 수천억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지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별도로 받고 있던 재판과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입장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최상병 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합니다. 최상병 특검이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최상병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먼저 윤 전 대통령 출석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최상병 특검은 오전 10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이곳 특검 사무실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에서 내린 뒤 바로 조사실로 향할 예정이라 특검에 출석하는 모습은 공개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상병 특검의 소환 통보 3차례 만에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최상병 특검은 출범 133일 만에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게 됐습니다. 이 특검은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순서대로 조사할 예정인데요. 다만 조사 분량이 많아 오늘 하루로 조사가 모두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조사 상황에 따라 추가 소환을 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 수사 상황도 짚어주시죠. 네, 김건희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김씨 모친인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를 소환할 예정입니다. 이들이 특검에 출석하는 건 지난 4일 이후 일주일 만인데요. 특검은 지난 조사에서 마치지 못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증거 은닉 등 수사 방해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이들은 양평 공흥지구에서 아파트 개발 사업을 진행할 당시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사업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돼 있습니다. 이 특검은 오늘 조사를 마친 뒤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방안도 검토할 전망입니다. 네, 또 오늘 법원에서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전 10시 10분부터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한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홍장원 전 국장원 1차장의 국정원 내부 CCTV를 국민의힘에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등 정치 관여 혐의와 이 비화폰 정보 삭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일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면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이번 주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최상병 특검 사무실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처음으로 최혜병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예정이라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실제로 보기 어려울 전망인데요. 법적 쟁점들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최상병 특검이 출범 넉 달 만에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이자 VIP 경로의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을 마침내 소환 조사하게 됐습니다. 자, 수사가 이제 거의 다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결국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이 진술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 피의자 신문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수사의 어떤 진행은 다 끝났고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남아있다라는 취지로도 읽혀집니다.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이제 오늘은 이제 출석에 응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과연 진술 거부권 등을 행사하지 않고 최근에 이 형사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재판에 임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과연 이 최상병 순직 사건에서도 이 조사를 어느 정도 유의미한 진술들을 할 것인가 현재로서는 좀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출석을 통해서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에 나선 상황이다. 이런 평가가 가능합니다. 예.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아마도 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조사실에 앉혔다는 것 자체가 특검으로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적어도 조사를 한번 진행을 했다. 그래서 특검 측이 준비한 질문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한 질문을 답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이제 문서로서 남겨지게 되고요. 그 문서가 추후에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그 기소 과정,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추가적인 어떤 유의미한 증거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특검 측이 지금까지
지금까지 준비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질문을 던졌고 그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았다. 아무런 답변이 하지 않았다는 문서가 남는 건 추후 재판이 진행되었을 때 양형에 있어서나 아니면은 재판에 임하는 태도,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를 살필 때는 중요한 자료로 충분히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이번 조사 이후에는 기소가 초읽기에 들어갈 것 같다라고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앞서 윤 전 대통령은 2번 출석 요구에 불응했었는데 이번엔 나오기로 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요. 결국 일명 VIP 경로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임성근 전 사단장 같은 경우에도 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해서 증거 조사들이 완료가 되고 이제 기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최종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도 이 VIP 경로설의 이 실체에 대해서 특검 측이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 시점에는 출석을 해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유리한 선택이겠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그런 분석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일단 최근에는 대부분의 재판에 출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그런 태도를 보여줍니다. 더 이상 수사를 피하고 재판에 응하지 않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특히 지금 중요 증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라던가 오늘 진행될 이런 피의자 신문 같은 경우에도 어떤 핵심적인 특검이 증거를 제기하면 이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박할 필요성도 매우 높다는 판단을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아마도 받게 될 질문들은 직권남용, 그러니까 수사 외압과 관련된 내용이거나 또 그 이종섭 전 장관의 어떤 도피성 임명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일 것 같은데 쟁점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오늘 첫 조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쟁점은 크게 보자면 두 가지입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이 수사 초기 단계 이 최상병의 이 죽음을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개입이 있었는가 직권남용 혐의가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범인 도피 부분입니다. 이종섭 전 장관이 수사선상에 오르자 호수 대사로 임명을 해서 이 출국 금지 명령까지도 이제 해제시키고 이 호주 대사로 발령한 부분이 과연 범인 도피와 관련이 되는가 이 부분 두 가지가 문제되는 것 같은데요. 결국 오늘 특검 측이 던질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한다면 과연 실제로 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끼치기 위해서 어떤 전화 통화를 하였는지 전화 통화를 한 그 목록까지는 확인이 되었지만 구체적인 맥락이라던가 내용 같은 부분은 결국 진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한 것인지와 그 통화를 받은 당사자 간의 그 진술을 비교해 보면 어느 쪽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명 VIP 경로설의 실체에 대한 질문을 특히 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 던지리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범인 도피와 관련해서는 호주 대사로 지금 이 이종섭 전 장관을 임명하게 된 경위라던가 배경, 이 인사에 있어서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굳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시점에 호주 대사로 발령할 필요가 있었는지 이 과정에서 이런 법무부 장관이라던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상대와 통화했고 그 통화 내용은 어떤 것인지 이런 질문들을 일단 전방위적으로 던지리라고 봅니다. 예.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은 최상병 특검의 수사 내용이고요. 이제는 내란 특검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지난달 한 차례 대면 조사를 하고 나서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게 됐는데 외환죄가 아니라 일반 이적죄로 기소했더라고요. 이게 북한과 통모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내란 특검에서 수사와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이 내란에서 어떤 우두머리죄 혐의 그 부분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추가 기소, 일반 이적죄에 대한 추가 기소가 진행이 된 겁니다. 예. 이 관련된 혐의는 북한의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다거나 북한을 일부러 고의로 도발을 해서 이것으로 어떤 국가의 위기 상황을 만들고 이런 위기 상황을 기반으로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다 이런 의혹인데요. 당초에 특히 이런 외환죄 적용이 굉장히 유력시 되었는데 그 부분이 적용이 되려면 북한과 통모하여 그러니까 북한과 사전에 어떤 교류하여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어떤 위협을 끼치려고 했던 사정들을 통모했다는 부분이 입증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외환 유치죄는 굉장히 높은 형량,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지만 반면 외국과 통모, 특히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이 통모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불투명했습니다. 그래서 적용된 건 일반 이적죄인데요.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면 일반 이적죄로 처벌이 가능하고 이 일반 이적죄는 외국과의 공모, 외국과 사전에 교류, 협력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외환 유치죄보다 어찌 보자면 형량에 있어서는 보다 낮은 죄라고 볼 수 있지만 입증의 필요성 때문에 이제 일반 이적죄를 적용을 했다고 봅니다. 이제 일반 이적죄가 적용이 될 수 있었던 건 무인기 같은 부분 침투를 지시했는데 그 무인기가 북한에 떨어지게 되어서 우리나라 군사상의 기밀이 노출되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는 것이고요. 관련한 근거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것이 새롭게 여인현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와 포렌식을 통해 확인된 메모입니다. 예. 어제 이제 특검 브리핑에서도 이 여러 날에 걸친 이 메모가 공개되었는데 그 메모의 내용에 북한의 어떤 이 휴양지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북한 체면이 손상돼서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무언가를 하라. 적의 무력 시위 시 군사적인 명분이 가능할까? 포고령 위반 시 최우선 검거. 이렇게 어떤 북한을 도발함으로써 국내의 위기 상황을 불러일으키려는 듯한 그런 내용이 담긴 메모를 좀 근거로 삼았습니다. 예.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메모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적은 내용인지 아니면 여인현 전 사령관의 본인의 생각인지 이것이 비상계엄과 연결될 연결고리라고 볼 수 있을지는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특검이 그 내란 사건 공소장을 변경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2023년 10월부터 계엄 논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른바 이 여인현 전 사령관의 그 메모가 지금 새롭게 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 특검에서는 내란을 언제 처음 기획했는가를 놓고 이제 연말을 보고 있었는데 이 여인형 전 사령관의 메모를 보자면 이보다 훨씬 이른 시점부터 북한을 도발을 지시한다거나 아니면 북한과의 어떤 과정에 있어서 무력 충돌을 유발함으로써 국내 상황을 좀 혼란스럽게 하려는 그런 시도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특검 측에서는 이제 공소장에 언제 처음 내란을 공모했는가 그 시점을 2023년 10월로 훨씬 더 앞당겨서 지금 변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시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만약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 왔고 철저하게 계획된 그런 비상계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성격이라던가 처벌에 있어서의 수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고요. 다만 이것을 누군가의 수첩, 뭐 노상원 수첩이라던가 여인형 전 사령관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요. 자, 지금 오동훈 공수처장이 출근길에 나섰는데요. 현장에 취재진이 나가 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예, 그 공수처장과 차장이 얼마 전 순직해병 특검에 직무유기로 수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입장을 밝힙니다. 공수처장과 차장은 국회가 작년 8월 19일경 공수처에 고발한 공수처 부장검사의 청문회 위증 사건을 그 무렵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었던 유일한 부장검사의 부서에 배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배당을 받은 부서의 부장검사는 그 사건을 소속 검사에게 배당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배당하고 며칠 만에 신속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차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장과 차장은 이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승인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없습니다. 보고서 제출 후 얼마 되지 않아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가 퇴직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위증 고발 사건을 순직해병 특검에 이첩하기 전까지 적법 절차에 따라 그리고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음이 이제 명백히 밝혀졌다고 봅니다. 국회가 고발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건의 수사 직무를 유기하여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것도 명백합니다. 공수처 부장검사 위증 고발 사건 처리 과정은 제19 감싸기가 아니라
제 식구 내치기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 공수처 조직을 재정비하는 과정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조직 재정비를 통하여 공수처장은 내란 수사 때 이첩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공수처는 내란 수사에 즉각 착수하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 구속함으로써 내란 진압에 이바지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장과 차장이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됨으로써 마치 공수처가 내부 직원에 대한 고발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부적절하게 처리하였다는 듯한 외관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민의 공수처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염려에서 소상하게 이 사건 처리 과정을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사건 처리와 관련된 주요 경과는 별도 배포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덕이 무엇이든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내란 수사로 국민께 공수처는 믿을 만한 조직이다라는 신뢰를 구축하였다고 봅니다. 이런 신뢰를 밑천 삼아 공수처는 여러 현안이 되는 수사를 여전히 성실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공수처 조직원들은 국민의 신뢰만이 궁극의 힘이라고 믿고 정진하고 있사오니 국민께서는 공수처 조직의 건강함을 믿어주시고 공수처를 신뢰하고 응원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순직 해병 특검에도 한 말씀 드립니다.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공수처 처장과 차장을 입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 이제는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 실체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성과 달성이라는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민이 되신 언론인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상병 특검으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를 받은 오동훈 공수처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문의 발표문을 통해서 직무유기가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자,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임주혜 변호사와 짧게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의 지금 핵심이 윗선의 지시가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좀 검찰의 반발도 있어요. 이게 지금 용산과 그리고 이제 법무부와의 관계를 좀 고려했다, 이런 언급도 나왔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일단 법무부 장관은 일선의 어떤 사건이라든가 개별 검사를 지휘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특격범상 배임 부분이 무죄가 나왔고 전체적으로 특검 측에서 이 검찰 측에서 유죄로 입증하려고 한 부분 중에서 무죄로 나온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항소를 했을 텐데 항소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실무적인 관례를 보자면 일반적이지 않다고 평가할 만한 그 부분에 과연 법무부 장관이 어떤 영향력을 끼쳤을까? 이 부분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측에서나 아니면 지금 검찰 내부적으로도 나오고 있는 이야기처럼 항소를 하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자 의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포기시킨 그 과정에 어떤 외압, 특히 지금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처럼 이것이 어떤 용산이라던가 법무부의 영향을 받아서 전격적으로 결정된 사안인가, 이 부분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고요. 법에서는 특히 법적 안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 사건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항소 포기를 해도 됐었던 그 명확한 이유를 밝히는 것이 지금 좀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느냐도 중요한 쟁점인데 정성호 장관은 성남시장이 민사소송으로 구제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가능한 겁니까? 법적으로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추징이 된 부분이 이번에 400억 원 가량인데 당초 특검 측에서 검찰 측에서 추징을 목표로 했던 금액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건 맞습니다. 예. 물론 이건 형사적인 절차고 별도로 성남시가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처럼 성남시가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형사 절차 과정에서 확정된 증거와 추징 보전된 액수를 좀 기반으로 해서 민사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일단 형사에서 추징액의 상한이 400억 원대로 막혀 있습니다. 항소심 대법원이 진행되더라도 그 액수는 낮아지면 낮아졌지 더 이상 높아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 액수를 판단해 보건대 그 상회하는 더 막대한 액수가 나오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법적으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예, 추징 가능 상한액이 428억 원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부진한 흐름을 끊고 3%대로 상승해 4,070선을 회복한 코스피가 오늘도 상승 출발했습니다. 한국거래소 개장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늘도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1.25% 오른 4,124.3포인트로 개장하면서 4,100선을 다시 회복했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900포인트를 넘어선 상황인데요. 자, 코스닥은 0.63% 오른 893포인트로 출발해 현재 90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보겠습니다. 자, 어제도 외국인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전망이 안개 속이었는데 오늘은 5원 오른 1,456.4원의 원달러 환율이 개장한 상황입니다. 개장 상황도 곧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달 초 우리나라 수출이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15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17.7%, 승용차가 16.2%, 선박이 8.7% 늘었지만 석유 제품과 무선통신기기는 각각 14%, 21.1% 감소했습니다. 주요 국가별로 보면 미국으로의 수출이 11.6% 늘었고 중국으로의 수출도 11.9%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17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8.2% 늘었고 이로써 무역 수지는 1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2035년까지 줄이기로 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전망입니다. 기업 부담이 클 것이라는 산업계의 반발 속에 숙제는 남아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에서 최대 61% 감축하는 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김민석 총리는 어제 열린 탄소중립 녹색위 회의에서 이번 목표는 산업계 여건과 미래 세대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는데요. 단순 수치가 아니라 우리의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는 목표이자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성장 지표가 될 것입니다. 목표가 최종 확정되면 정부는 이번 주 안에 이를 유엔에 공식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후속 조치로 태양광, 풍력 등 녹색 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방침을 세웠는데요. 하지만 산업계는 걱정이 앞섭니다. 당초 목표인 48% 감축도 달성하기 어렵다며 결국 기업의 기후 비용 청구서가 날아드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탈탄소 정책이 속도를 낼수록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르고 그렇게 되면 수출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입니다. 산업계는 탄소 감축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등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KGX 녹색 전환 후속 대책과 산업 지원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산업 경쟁력을 키우면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할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They're off in the Breeders' Cup Classic. And Nick's goal goes out to the early lead as expected. It is Nick's goal, and he's going to try to take him the distance here. Final furlong. Nick's goal, a superstar, wins the Breeders' Cup Classic.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 8경주 혼합 4등급 말들의 1200m 질주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뒤쪽에서는 4번 닉스고원이 가운데 모습 보입니다. 이제 첫 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4번 선두 자리를 빼앗아오고 있습니다. 닉스고원 부산 경남에서 데뷔하는 첫 번째 닉스고원 잡아 4번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거리를 벌려내면서 4번 닉스고원이 닉스고 잡아 첫 번째 우승을 만들어냈습니다. 혈통 일치에 완벽하게 응답하는 4번 닉스고원 부경 제8경주의 우승을 만들어냈습니다. 볼에 닿는 공기가 제법 차갑습니다. 어제보다 날이 더 추워지면서 오늘 아침 중부 곳곳에서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금세 오름세로 돌아서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15도 안팎을 보이면서 추위가 한결 풀리겠습니다. 오늘 하늘도 맑게 드러나면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지만 큰 일교차에는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15도, 광주 16도가 예상되고요. 대부분 지역에서 지금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수능일에는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날이 온화하겠고요. 이후 다음 주에는 기온이 점차 내려가며 날이 추워질 전망입니다. 올해도 입시 한파는 없겠지만 입실 시간대인 아침에는 날이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수험생들은 체온 조절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뉴스업 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